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11번째 작품인 문정희 작가의 흙, 그리고 복효근 작가의 느티나무로부터 라는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작품 다 자연물이 제목이죠. 그래서 중심 대상이자 자연물 흙, 그리고 느티나무, 이 두 자연물을요, 이 각각의 작가, 화자가 관찰을 하면서 흙의 속성, 그리고 느티나무의 속성, 이걸 통해서 어떤 깨달음, 어떤 정서를 얻는지 주목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인 문정희 시인의 흙,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작품,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그의 이름이다. 흙 하고 그를 불러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흙이 가진 것 중에 부럽기는 한데요, 제일 부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화자의 태도 나와 있어요. 부러운 것. 그러면 중심 대상, 중심 자연물인 흙을 동경, 즉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네요. 즉 지향하는 대상이겠죠. 부럽다라고 하니까요. 중심 대상. 그래서 이 시를 어떻게 짓게 됐냐 하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짓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의 이름이 바로 시적 동기이자 시적 발상이 되겠고요. 이 흙을 가지고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의인화를 통해서 나는 흙의 이름이 가장 부럽다 라고 명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흙 하고 불러봐라 라고 이름을 반복하고 있네요. 그 의도가 있는데요. 바로 흙 하고 부르면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이내 두 눈이 젖어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 흙 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발음으로 한다면 잠군단수나 하면서 흙 이라는 울음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그 울음소리와 흙의 명칭이 동일하니까 이 눈물 그리고 흙의 요 명칭을 연결하면서 시적 발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우리 유사성, 이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요. 이 발음의 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적 발상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표현법 바로 쓸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표기는 이렇게 해도요, 우는 소리랑 그 다음에 이 발음, 잠군나순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면 자, 정리하면 눈물을 의미하는 흙, 그리고 정말 토양을 의미하는 리을기역의 흙, 발음이 동일한가요? 혹시 동음이어를 활용한 표현이다 라고 하면 동음이어 괜찮을까요? 네, 동음이어 괜찮죠. 왜냐면 발음은 동일한데 뜻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동음이어를 활용한 눈물과 흙의 시적 발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가봅시다. 심장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냄새가 차오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왜 흙을 떠올리면서 눈물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흙이 가지고 있는 희생 때문에요. 희생 정신 때문에 흙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 고통을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희생적인 모습을 본 다음에 화자는 어떻게? 두 눈이 젖어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자는 여기서 흙을 이제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두 눈이 젖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교감하려고 하고요, 공감하려고 합니다. 즉 연민, 이 희생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흙을 너무 부럽다, 지향한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계속 제일 부러운 것이 이름이다. 그래서 이름하고 연상되는 것이 울음소리인데 왜 눈물의 이미지랑 연상되냐 하면 바로 눈물 냄새라는 것을 통해서 흙의 희생적인 속성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울음소리,
요것이 바로 이 시적 발상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까지 하고 한꺼번에 표현상의 특징 정리할게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흙의 속성 계속 나왔습니다. 생명의 태반이며 또한 귀처인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기억 부분을 얘기하는데 중심 대상 역시나 흙. 흙은 우리 생명의 태반이래요. 그러면 삶의 근원이라는 소리, 원천 근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한 거기에 동시에 귀처래요. 즉 다시 돌아갈 곳이래요. 즉 생명이 다하면 돌아갈 곳. 즉 죽음 후에 돌아갈 곳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에 관련돼서 수능 특강 문제 풀어봤겠지만 흙의 무슨적 속성? 삶과 죽음 두 가지의 속성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적 특성. 식물도 그렇고요. 우리 아무래도 이 어떠한 대부분의 생명들은 땅에서 태어납니다. 흙에서 태어나죠. 자, 그런데 우리 보편적으로 화장을 제외하고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흙에 묻히죠. 무덤에 묻히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둘 다 상징을 한다. 흙은 이중적인 특성이다. 이중적인 속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화자는 지향하는 대상이라고 흙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표현법은 여기 중요하니까 바로 쓸게요. 나는 모른다. 원래는 너무 잘 알고 있겠죠. 반대로 표현을 하죠. 난 모른다. 반어적인 표현, 반어법 사용합니다. 반어법을 통해서 즉 이것을 혹시 몰랐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어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다만 그를 사랑한 도공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일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은 이중적인 특성을 까먹고 있었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도 혹은 이걸 잊은 사람도요.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뭐요? 다시 한번. 그를 사랑한, 흙을 사랑한 도공이라고 하면 전문 직공, 즉 이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 이 공인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 직공 이 밤낮으로 그를 주물러서 계속 동의어 흙입니다. 주물러서 달덩이를 낳는 것을 본 적이 있대요. 달덩이 원관념 도자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흙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빚네요. 그러니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빚으니까 흙은 무엇이든지 만드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만물의 재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도공의 입장에서 흙을 가지고 달덩이, 즉 원관념 도자기를 만드니까 흙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만물의 재료, 만물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본 일은 있대요. 계속 가볼게요. 그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리면 철이 되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우선 화자의 경험, 본 일은 있다. 이것도 보았다 라고 하면서 화자의 경험 얘기 나옵니다. 흙에 관한 경험, 자신이 본 일 지금 예열거하고 있네요. 자,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흙의 가슴에 한 줌의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뿌린다. 쉽게 말하면 흙에 그냥 씨앗 뿌리는 거거든요. 무슨 행위요? 네, 농사 짓는 거죠. 그래서 철 되면 즉 겨울철, 가을철이죠. 죄송해요. 가을철 때 되면 한 가마의 곡식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가마의 곡식은 농사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에서는 뭐 정직한 뭐 농사의 결과다, 뭐 이렇게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노력을 해서 노력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직한 노력의 결실.
이렇게 표현 나와도 당연히 맞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보았대요. 이게 흙의 일이래요. 자, 그러면 표현법 정리하면서 내용 강조해 줄 거 다시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불안한 것은 그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 실적 발상 그거 알아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저 그 한쪽에다가 그 표시 좀 하면서 정리 좀 할게요. 표현법 가장 중요한 게 이 작품 의인화인 거, 의인법인 거 아시겠죠? 의인화. 근데 그 의인화가요, 흙에서는 우리 그라고 지칭을 합니다. 3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 사용하죠? 3인칭 대명사. 그러면 의인화를 하고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흙을 어떻게 보니까? 좋게 보고 지향하니까요. 친숙한 대상이다, 친근감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친근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대상이니까요. 이러한 효과들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흑흑흑 이런 것들도 울음소리, 의성어 사용한다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보아라 라고 하는 청각적 심상 사용하면서 울음소리 보여주고 있죠. 그를 불러보라. 무슨 영어미요? 네, 명령 영어미요. 하면서 말 건네는 어조 괜찮습니다. 네, 실전 저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 샘새같이 흐른다. 감각 가볼게요. 자, 눈물 냄새 여러분 있어요? 감각 생각해보면 눈물 냄새가 있습니까? 무취일 텐데, 그죠? 근데 눈물은 어떻게 인식해요? 눈물이 떨어지고 물이 맺히는 건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시각이요, 냄새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시각의 후각화 보여주고 있죠. 눈물 냄새라고 표현을 하니까 눈물이 냄새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온다 라고 합니다. 눈물 흘리는 모습을, 즉 화자가 흙과 교감하고 공감하려면서 희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민의 태도 뭐 이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흙을 감사함, 뭐 희생을 보면서 연민, 안타까움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이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의인화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아까 간단하게 메모를 했지만 흙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흙의 이름, 이걸 통해서 연상을 하죠. 흙이라고 하는 울음소리를요.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 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흙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요, 희생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타깝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 희생적을 통해서 희생적인 모습을 이 화자는 눈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감, 공감,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화자의 공감, 희생적인 걸 보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실적 발상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흙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었어요. 삶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이 각각의 이중적인 특성 있었고요. 그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이걸 아니까 이렇게 쓰겠죠. 네. 근데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어법을 통해 이 흙의 속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흙을 사랑한 도공이 반나주로 그것을 주물러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경험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흙에 씨앗을 뿌리면서 가을철만 되면 때 되면 곡식을 돌아오는 것, 결과물, 정직한 결실을 하는 것도 보았대요. 자, 그러니 자신의 이 경험을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거. 자, 계속 흙의 이름으로 농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불렀대요. 자, 그러니까 흙에 씨앗을 뿌려서 농사 짓는 일을요, 이 화자 작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기적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화자가 의미하는, 화자가 생각하는 화자의 시선은 농사를 바라볼 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때가 되면, 사시사철 때가 되면 씨앗을 뿌렸을 때 결실이 이렇게 나올까? 정말 어메이징하다. 정말 기적이다. 정말 미라클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 농부는요, 태도 겸허하다. 즉, 농부의 태도는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농사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 농사를 기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 다음, 그래도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은 흙의 이름이다.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슬프고 아름다운 목숨에 메가리가 들려온다. 이거 어디서 봤죠? 앞부분 1년에서 봤어요. 네, 우리 사실 요 시는 짧은 시지만 앞부분의 요 부분과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흙이 가진 것 중에 흑흑흑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이 동일한 시행 혹은 유사한 시행이라고 해도 됩니다. 반복하고 있다. 그죠? 시행, 반복.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와 꼬리, 즉 첫 연과 마지막 연이 연관성이 있네요. 이런 구조 뭐라고 합니까? 바로 쓸게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수미상관 구조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효과요? 반복하니까 운율, 그리고 내용 강조, 그리고 앞뒤로 맞춰주니까 형태적, 구조적 안정감, 그리고 하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연결해주니 통일성까지 키워드만 쓸게요. 앞부분에 뭐 구조적 안정감, 형태적 통일성, 형식적 통일성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의어로 얘기를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불려보면 눈물샘 저 깊은 곳으로부터, 아까 눈물 흘렸잖아요. 눈물 냄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간, 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메아리가 들려온다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도 표현법 중에서 바로 쓸게요. 슬프다, 부정적, 근데 아름답다 라고 얘기했으니 슬픈데 아름다워요? 표현법 뭐요? 네,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역설법. 어떤 것이 모순인지 좀 볼게요. 슬프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흙에 희생적인 모습 있죠? 헌신적인 모습.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슬프기도 해요. 불쌍한 거죠. 흙이 계속 다 내어주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생명들이, 특히 뭐 농사라든지 이런 생명력들이 거기서 자라니까 와, 진짜 아름답다. 와, 진짜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흙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너무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메아리가 들려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청각적인 심상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하늘이 우물을 파놓고 두레박으로요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라고 얘기하네. 자, 그러니 하늘이 우물을 파놨어요. 근데 그 우물에서 두레박이라고 하는 도구, 수단으로요 흙 자신을 퍼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라고 얘기하니 이 마지막까지 흙의 어떤 속성이냐?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속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강조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 두 행은요 내용 이해 파악이 중요한데, 우물을 하늘에 이렇게 파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물이 차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가지, 네, 둘의 박으로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계속 위에 끈을 달아놓고 퍼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퍼올리잖아요. 즉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계속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도 불구하고요 자신을 계속 퍼올리니까 물, 즉 흙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모두 다 내어준다. 즉 이 물을 마시고 생명이 다 자라기 때문에 생명을 위한 흙의 희생정신이다
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빠진 부분들 좀 채워주고 별표 한 번만 치고 넘어갈게요. 농부는 그것을 기저귀라 부르지 않고 겸허하게 농사라고 부르는 우리 농부에 대한 입장,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부러운 것이 그의 이름이다. 요거 있죠? 네, 동일 수미상관구조 중요하니까 별표 한 번만 칠게요. 자, 그래서 그를 불러보면 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메아리가 들려온다라는 거. 그러니 이 흙에 이 호명 있죠? 이 호명을 한다면 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 목숨의 메아리라고 지금 내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흙의 헌신, 희생적인 태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정리하면서 흙의 속성 더 덧붙여서 더 알려드릴게요. 이 작품은 흙이 지니고 있는 모성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모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모성에 들어봤죠? 네. 이 모성은 어미 모자, 엄마 모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머니 어떤 성질이냐라고 하면, 자, 어머니는 어떠한 일?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나타나는 이때의 모성은요, 이 생명의 근원, 원천, 시작이고요. 흙의 생명의 원천, 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요? 이중적인 속성에서, 그죠? 삶의 이 근원이다, 이 원천이다 라는 것을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필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찬하고, 플러스 이 흙은 네, 희생과 헌신 또 하고 있죠. 즉 어머니의 이미지는 무엇이든 이제 자식들에게 희생과 또 헌신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연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흙이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1연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흙의 이름을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흑흑흑 하고 그를 불러보라 라고 말합니다. 흑흑흑이라는 발음이 마치 물음소리처럼 들린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시적 발상이요, 신랑 저 깊은 곳에서 눈물 냄새가 차오르고 두 눈이 젖어온다라는 진술을 이끌어냅니다. 2연에서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흙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예찬하고, 흙은 생명의 태반인 동시에 귀처이기도 하고 이중적 속성이요, 한 줌의 씨앗을 한가만의 곡식으로 돌려주는 곳, 즉 농사요. 3연에선 화자의 울음소리처럼 발음되는 흙의 이름을 부러워해서 모성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 그 모성으로 인해서 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아름다운 목소리, 메아리, 흑흑흑 있죠? 요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성은 자신을 퍼올리는 포인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을 바탕으로 슬프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흙의 모성성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흙의 헌신하고 희생적인 태도, 그래서 그 흙을 우리 화자는 긍정적으로 예찬하고 있다, 지향하는 대상이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흙이 지닌 모성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흙은 태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태어나기도 하고, 여기서 사람이 죽고 나서 혹은 동물이 죽고 나서 생명이 죽고 나서 묻히기도 하는 공간. 근데 끊임없이 다 퍼주는 그런 속성을 담은 흙이라고 하는 자연물 예찬의 태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 작품, 복효근 시인의 느티나무로부터 계속 작품 이어나갈게요. 나 작품 가보겠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이면 꿈에 젖은 듯 반쯤은 졸고 있는 느티나무라고 나오네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의 시처럼 흙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가 맨 처음에 나왔죠. 여기서도 느티나무라고 하는 중심 대상이 바로 이어져서 나오겠네요. 느티나무, 네, 중심 대상, 관찰 대상 괜찮고요.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배경 첫 번째부터 한번 체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 자, 매미가 온대요. 뭐 할 수 있죠? 어떤 배경? 네, 계절적 배경 알 수 있죠. 언제요? 여름이요. 계절적 이미지 알 수 있고요. 한낮 대놓고 시간적 배경 나왔습니다. 낮이에요. 그런데 이 낮에 매미가 막 우는 이 풍경
구성 속에서 느티나무를 화자는 관찰하고 있는데 그 느티나무를요, 어머, 반쯤은 졸고 있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화자의 시선을 통해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시선 혹은 인식, 이렇게도 표현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울퉁불퉁 뿌리, 나무의 발등 혹은 발가락, 땅이 위로 붉어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느티나무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죠. 뿌리, 발등, 발가락. 네, 이런 것들이 느티나무의 구성이겠고요. 이렇게 뿌리, 발등, 발가락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 의인법 사용하고 있지만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위로 붉어져 나왔다. 관찰 계속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다. 먼 길을 걸어왔단 뜻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옹이에요.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 나무에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는데 그 옹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의 이런 식으로 상처인 거죠. 그래서 벤치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뭐 약간 나이테처럼 중점증점 있는 상처, 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때 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부터 계속 지속했던 이 느티나무의 상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옹이는 느티나무의 상처, 흔적이고요. 플러스 힘겨운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얘 힘겨운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옹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삶, 옹이는요, 먼 길을 걸어왔단 뜻이다. 이게 옹이의 상징적인 의미, 즉 힘겨운 삶을 살아왔단 뜻이다 라고 화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나도 그 위에 앉아 신발을 벗습니다. 나는 이 느티나무 위에서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화자의 상황 나와요. 어떤 상황이요? 바쁜 일 없고요. 그 위, 즉 느티나무 위에 앉아서, 옹이 위에 앉아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 다음 D급 가볼게요. 그렇게 너와 나와는 참 멀리 왔구나. 이렇게 인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에 너 다시 한번요. 느티나무. 그리고 나, 화자. 서로 무엇을 느끼고 있다? 참 멀리 왔구나. 너도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서로 동질성, 교감 하고 있죠. 동질감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감하고 동질감 느끼고 있어요. 근데 너도 참 고생했구나 토닥토닥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위로도 추가적으로 적어줄게요.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물으며 하늘을 보는데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한테 말 거는 거예요? 느티나무한테 말 거는 거죠. 그죠? 말 건네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데 무엇이 그리 무거웠을까? 부러진 가지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 여기에서의 마지막 부러진 가지. 누구의 고통 알 수 있어요? 느티나무의 고통, 상처 알 수 있죠. 뭔가 무거운 게 딱 이렇게 받치고 있었나 봐요. 무거운 것을 받치고 있었나 봐요. 자, 표현법 너무 중요해서 많은 표현법들 한꺼번에 쭉 정리 좀 할게요. 1행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푸른 수액을 빨며 색채 이미지 나오죠? 놓치지 마시고요. 피우는 울음꽃을 피운다. 이 비유적인 표현 맞아요. 우리 청각적인 이미지에 원래 근데 그 꽃을 피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유적인 표현 맞습니다. 꿈에 젖은 듯 반쯤 졸고 있는 지규 사용하면서요. 느티나무 가장 중요한 뭐요? 의인법 사용하고 있는 거죠? 졸고 있는 의인법.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흙과 똑같이 의인화하고 있어요. 똑같이 친근감 괜찮아요 라고 했을 때 네, 굳이 틀릴 이유 없습니다. 느티나무를 교감하고 위로하고 동질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느티나무의 뭐 친근감 괜찮아요. 동질감, 친근감 요거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울퉁불퉁 뿌리 음성상징어 사용해요. 의태어 사용합니다. 나무의 발등, 발가락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인화 들어가죠. 신체구조. 땅 위에서 불거져 나왔다. 그래서 뭐 발등, 나무의 발등이라면 굳이 따지면 뭐 뿌리에 박혀있는 윗부분, 발가락은 끝에 부분, 줄기 끝부분이겠죠. 네. 자, 아무튼 땅 위로 불거져 나왔고요. 군데군데 굳은 살에 옹이가 박혔고 이것이리라.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있죠. 이거 뜻이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추측의 어미다. 그죠? 그래서 느티나무의 과거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급히 바빠야 할 일은 없어서 그 위에 신발을 벗고 어디서 왔느냐. 군화부터 할게요. 군화. 감탄령. 명탄. 뭐뭐 느냐. 뭐뭐 느냐. 의냐 하면서 의문영어미 반복. 뭐 운율 말 건네는 어조 강조. 네. 하늘을 보는데 무엇이 무거웠을까. 이렇게 계속 의문형의 반복까지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뒷부분 이어서 가볼까요? 네. 리을 부분. 껍질 그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이 비어가는데 뭐가요? 당연히 중심대상 느티나무가. 그죠? 안쪽으로 속살이 썩어가지고 부러졌어요. 막 이렇게 뭔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위에 받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지도 부러졌고요. 그리고 껍질 안쪽에도 텅 비어 있어요. 속살이 썩어가지고 몸통이 이렇게 비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티나무는 좀 온전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되겠죠? 네, 그래서 텅 비어 있는데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리을 부분은 껍질 그 안쪽으로 비어가는데 그러면 여기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럼 그 구멍은 느티나무 입장에서는 그 껍질이 속살이 썩어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상처와 고통이 되겠죠. 근데 그 속에 뿌리를 붓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 어머, 풀도 있고요. 꽃을 피워 있어요. 다시 그 속은요. 이 텅 빈 구멍 속에서 풀하고 꽃이 생명을 피워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은 생명을 피워내는 생명의 근원. 뭐 원천, 공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시작. 그러니까 이 구멍이라고 하는 상처가 이렇게도 활용이 되네요 하면서 화자는 깜짝 놀랄 거예요. 잠시 느티나무의 내생, 그 안쪽의 내령, 이 내력의 삶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돌아보면 삶은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인데 라고 인식. 그러니 삶이 구멍이라고 인식하는데 그것은 또 그거 무엇의 자궁일지 알겠는가 이거예요. 상처랑 그러니까 구멍은 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무엇의 자궁일지. 이 자궁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자궁, 네, 삶의 근원, 시작이겠죠. 생명의 근원 똑같이 여기요. 원천 시작일지 알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와, 상처와 고통이 오히려 삶의 스타트가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 섣불리 치유를 꿈꾸거나 덮으려
하지 않아도 좋겠구나 라고 하는 화자의 깨달음, 화자의 인식이 나옵니다. 되겠죠? 화자의 깨달음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 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 상처를 치유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 인식이 어때요? 앞부분에는 이 느티나무를 보면서 되게 애잔했어요. 너도 먼 길 왔니?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그랬죠? 근데 삶의 고통? 이런 상처, 구멍? 오히려는 좋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인식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인식 전환이요? 내용 좀 쓸게요. 인식 전환의 포인트들은 이 고통이 오히려는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즉, 고통과 상처를 이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요. 그게 인식의 전환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유를 꿈꾸거나 상처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겠죠? 더 불안하지 않아도 좋겠구나. 뒤에 부분, 때 아닌 낮에 모기 한 마리. 역시나 시간적인 배경 나오고요. 중심 대상 나옵니다. 모기 한 마리. 마지막 부분은요.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히 앞부분에 뱀이 나왔죠, 곤충. 그것도 여름이고요. 이 모기도 당연히 여름, 계절 의미한다고요. 오케이, 네. 매미, 모기 이렇게 여름과 관련된 소재들 나옵니다. 내 발등에 앉아 배에 피꽃을 피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피 빨아먹는 모습이죠. 그래서 모기에게 물리는 모습이에요. 피 빨리는 모습이죠. 되겠죠? 그리고 피꽃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비유적인 표현 맞아요. 울음꽃을 피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피꽃을 피운다라고 얘기하네요. 되겠죠? 그래서 배에 피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는 울음꽃이니까 청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한다면 여기서는 시각적인 이미지 활용합니다. 되겠죠? 네, 표현법 정리 좀 하고 우리 한쪽에 좀 메모 좀 할 거 할게요. 껍질 한쪽으로 속살이 썩어 몸통은 비어가는데 그 속에 뿌리를 묶고 풀 몇 포기가 꽃을 피워서 내 생을 보여준다.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삶이 이거인데 깨달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돌아보면 이라고 한다는 건 얘의 성찰, 깨달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는가? 임명. 네. 서리. 비유적인 표현도 다 썼고요. 한쪽에 메모할 거는 그거야.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대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 괜찮아. 상처 괜찮아. 극복할 수 있어. 받아들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이미지랑 좀 어울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느티나무의 구멍. 이 때로는 무언가의 자궁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구멍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는 어떤가요? 상처, 느티나무의 고통을 의미해요. 그런데 자궁에서는 무엇인가 생명이 태어나죠. 즉 생명의 시작, 근원, 원천. 아까 다 썼던 거요? 한꺼번에 깔끔하게 메모하려고 한쪽에다 메모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 이 자궁 이렇게 유사한 거를 통해서 상처는 괜찮구나. 이 고통을 또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바등바등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때로는 이렇게 순응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수용할 수 있겠구나. 태도를 강조해주는 거죠. 되겠습니까? Yes.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처럼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모기까지 했죠, 우리.
모기가요, 배꽃을 피우는 것처럼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근데 화자의 태도 보세요. 우리 같으면 발등이 쫙 이렇게 소리 나도록 전기체 막 잡을 텐데 얘는 잡지 않는데요. 와우. 왜 잡지 않은지 좀 볼게요. 남은 길이 조금 덜 외로우리라 다시 신발끈을 맨대요. 자, 그래서 여기 모기 피 물리는 장면에서 잡지 않는다 부분 어떤 태도인지 좀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냥 모기는 해충이다 이렇게 해서 막 잡는데 그게 맞죠?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근데 문학이잖아요. 모기를 잡지 않는 이유는 배려죠. 예, 배려. 타인을 존중하고 타 생명력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을 포용하고 배려해주는 태도이자 자세이다. 그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모기 안 잡는 행위를요. 알겠죠, 여러분? 모기 왜 안 잡아요? 이렇게 하면 저 자세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길이 조금 더 외로우리라 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추측. 그리고 다시 신발끈을 맨다 라고 하니까 여기 태도 중요. 우리 신발끈을 매는 행위는 자체는 어딘가를 향해서 준비하고 도약하고 출발하는 자세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태도요? 화자의 의지, 다짐을 강조하는 행위입니다. 그죠? 뭔가 신발끈을 매는 것은 출발 시작이니까요. 나 이제 다시 시작하겠어. 자연물을 포용하고 배려하면서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이거를 다시 극복하겠다. 이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더 극복하고 더 발전하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태도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티나무를 관찰하면서 느티나무로부터 이제 느꼈던 깨달음, 인식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작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굳이 정리를 또 하나만 하자면 중간중간 과거형 어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만 하더라도요. 어미 자체가 현재 시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뭐 있었느냐, 뭐 나 왔다, 박혔다, 뭐 이런 것들 말고 제외하고 과거형 어미 제외하고요. 뭐뭐 는다, 뭐 이렇게 준다, 이렇게 니은다. 이 현재형 어미, 현재 시제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뭐 다들 알겠지만 현재 시제는 사용하면 현장감을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없고요.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느티나무로부터 이 작품은 느티나무와 교감을 시도하고 자연물에 대한 내재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자연과 인간의 삶을 포괄하는 의미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느티나무라고 하는 요걸 보면서 이렇게 인식을 확장시키면 요거랑 이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연물을 통해서 인간의 삶으로 이 작품은 확대하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로부터 이거죠.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깨닫는다. 화자는 느티나무 모습을 통해서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되는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뭐요? 구멍이죠, 이거. 느티나무가 구멍 텅 비었잖아요. 근데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하는 건 이 본문에서 풀이 꽃이 되는 거. 얘가 삶의 터전이듯이 나도 어떤 상처를 통해서 그냥 우울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 그래서 마지막에 목이 안 잡는 거예요. 자신과 또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까지 정리했으면 주제 느티나무를 통한 삶의 깨달음, 그래서 느티나무로부터 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도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느티나무로부터 느껴지는 동질감, 너도 멀리서 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깨달음, 텅 빈 이 구멍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요. 또 마지막에
이 신발끈을 묶어가면서 의지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작품 공부했는데 흙이라고 하는 중심 대상 그리고 느티나무라고 하는 중심 대상 두 가지 모두 다 자연물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화자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있죠? 흙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 희생, 흙의 모속성을 본받고 싶다. 지향점을 예찬하고 있는 거고요. 느티나무도 마찬가지로 얘가 고통을 또 구멍을 상처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하면서 다른 생명력을 포용하면서 극복하고 있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다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작품 이렇게 중심 대상의 상징적인 의미 또 표현법까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